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기반 직업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대학생활 제4강 NCS의 분류 체계 개발 과정, NCS의 수준, 또 MBTI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분류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국정과제 지정 후에 전체 개발을 위해서 분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와 연계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성하였습니다. 산업 현장의 일을 반영하는 NCS, 이 일의 변화에 따라서 세 분류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도에 NCS 분류 체계는 대분류 24개, 중분류 78개, 소분류 241개, 세분류 948개로 구성되었습니다. NCS 분류 체계는 우리나라에서 직업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CS는 기술직, 방송직 직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NCS 분류 체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일의 세계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NCS를 진로 교육 자료와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NCS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진로 설계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NCS의 분류 체계 기준 및 구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S 분류 체계를 보면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라고 말하는데,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분류 체계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CS 종목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작동하는 직무 단위로서 교육, 훈련, 자격, 채용, 인사관리의 기본이 되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NCS 종목은 여러 개, 10개에서 30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능력 단위는 NCS의 최소 활용 단위, 또 해당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능력 단위는 더 나아가 2개에서 10개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단위 요소는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을 말합니다. 즉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합니다. NCS 분류 체계의 세부 분류 기준을 보겠습니다. NCS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분류를 하느냐에 대해서 4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분류는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를 대분류라고 말합니다. 이 대분류가 24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분류는 대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 또 산업이 유사한 분야, 노동시장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경력 개발 경로가 유사한 분야, 또 중분류 수준에서
산업별 인적 자원 개발 협의체가 존재하는 분야를 중분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분류는 중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 소분류 수준에서 산업별 인적 자원 협의체가 존재하는 분야를 소분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분류의 기준은 소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직업 중에 대표 직무를 기준한 것입니다. NCS 분류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분류는 24가지입니다. 첫째, 사업관리. 둘째, 경영회계 사무관리. 셋째, 금융보험. 넷째, 교육, 자연, 사회과학. 다섯째,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국방. 여섯 번째, 의료, 보건. 일곱 번째, 사회복지, 종교. 여덟 번째,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아홉 번째, 운전, 운송. 열 번째, 영업, 판매. 11번째, 경비, 청소. 12번째,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13번째, 음식, 서비스. 14번째, 건설. 15번째, 기계. 16번째, 재료. 17번째, 화학. 18번째, 섬유, 의복. 19번째, 전기, 전자. 20번째, 정보통신. 21번째, 식품 가공. 22번째, 인쇄, 목재, 가구 공예. 23번째, 환경, 에너지, 안전. 24번째, 농림, 어업. 이렇게 대분류는 24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 78개, 소분류 241개, 세분류 948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분류별로 중, 소, 세 이렇게 분류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첫째 대분류 사업관리에서는 중분류는 하나로 소분류는 2개, 세분류는 5개로 분리가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영회계 사무에서는 중분류가 4가지로 소분류는 11로 세분류는 21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 대분류 금융보험에서는 중분류가 2개, 소분류가 9개, 세분류가 36개로 나뉘어집니다. 대분류 네 번째 교육, 자연, 사회과학에서 중분류 3개, 소분류 5개, 세분류 13개로 나뉘어집니다. 대분류 5번째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국방에서는 중분류 2개, 소분류 5개, 세분류 19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6번째 보건, 의료에 있어서는 중분류 2개, 소분류 7개, 세분류 34개로 나누어집니다. 7번째 대분류 사회복지, 종교에서 중분류 3개, 소분류 6개, 세분류 17개로 나뉘어집니다. 8번째 문화, 예술, 디자인의 이 방송 대분류에서 중분류는 3개, 소분류는 9개, 세분류는 61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9번째 운송, 또 운전에 있어서 중분류는 4개, 소분류는 8개, 세분류는 31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10번째 영업 판매에 있어서는 중분류 4개, 중분류 3개, 소분류 8개, 세분류 18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11번째 경비 청소에 있어서 중분류 2개, 소분류 3개, 세분류 6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12번째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에서 중분류 4개, 소분류 12개, 세분류 46개로 분리가 됩니다. 대분류 13번째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중분류 1, 소분류 3개, 세분류 10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14번째 건설에서 중분류 8개,
소분류 27개, 세분류 128개로 나뉘어집니다. 대분류 15번째 기계 분야에서 중분류 11, 소분류 33개, 세분류 39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분류 16번째 제로 분야에서 중분류 2개, 소분류 8개, 세분류 134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17번째 화학 분야에서 중분류 4개, 소분류 12개, 세분류 40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 18번째 섬유의복 분야에서 중분류 2개, 소분류 7개, 세분류 24개로 구분이 됩니다. 대분류 19번째 전기전자에서 중분류 3개, 소분류 33개, 세분류 103개로 분리가 됩니다. 대분류 20번째 정보통신에서 중분류 3개, 소분류 15개, 세분류 88개로 분류됩니다. 대분류 21번째 식품 가공에 있어서 중분류 2개, 소분류 4개, 세분류 21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분류 22번째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분야에서 중분류는 2개, 소분류는 40개, 세분류는 21개로 분리가 됩니다. 대분류 24번째 환경,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중분류 6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55개로 분리가 됩니다. 마지막 대분류 24번째 농립, 어업 분야에서 중분류는 4개, 소분류는 12개, 세분류는 52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NCS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NCS 구성 항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단위 분류 번호는 능력 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 번호로서 14자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 단위 명칭은 능력 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이고요. 능력 단위 정의는 능력 단위의 목적, 또 업무 수행 및 활동 범위를 계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 능력을 기술한 것입니다. 수행 준거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식, 기술, 태도는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합니다.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을 보면은 능력 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능력 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라든가 서류, 장비, 도구, 재료를 의미합니다. 평가 지침은 능력 단위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말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 능력 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능력을 말합니다. NCS 능력 단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는 NCS 분류 체계의 세 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을 개발하게 되고 능력 단위는 NCS 분류 체계의 직무와 관련된 하위 단위로서 NCS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직무에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능력 단위 요소, 직무 설명, 또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단위를 보면은 직무 분야를 보았을 때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2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1번, 2번 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능력 단위 요소, 또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능력 단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S 개발 구성 과정을 먼저 보면은 첫째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분류 기준하죠. 이 심의위원회 구성되는데 이 심의위원이 216명이나 됩니다. 그 분야를 보면은 산업 현장 전문가가 5명인데 24개 분야에서 120명, 또 교육훈련 전문가가 각 분야별 3명씩 해서 24개 분야이기 때문에 72명, 자격 전문가가 1명씩 해서 24개 분야에서 24명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개발 전문가가 또 투입이 됩니다. 산업 현장 전문가가 7명씩, 그거는 40 직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7명씩 해서 280명. 교육훈련 전문가가 각 3명씩 해서 40 직무이기 때문에 120명. 또 자격 전문가가 1명씩 해서 40 직무에서 40명. 이렇게 그 개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고요. 개발위원들의 역할을 보면은 1차, 2차, 3차 워크숍하고 마지막 검토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워크숍에서는 직무 능력을 정의하고 능력 단위 요소를 추출합니다. 2차 워크숍에서는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추출합니다. 3차 워크숍에서는 표준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검토회의에서 중간 보고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역할, WG의 심의위원회 역할을 보면은 개발기관을 선정을 회의합니다. 그래서 개발기관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착수보고를 합니다. 개발진 구성 및 개발 일정을 확정하고요. 1차 검증을 합니다. 이건 산업체 검증 확인하는 것이고요. 중간 보고를 합니다. 표준 중간을 점검하고요. 2차 검증을 하는데요. 이건 산업체 검증을 확인하는 것. 최종 보고안을 만들어서 활용 패키지를 최종 점검하고요. 4차 워크숍에서 활용 패키지를 작성합니다. 5차 워크숍에서 출제하고 훈련 기준을 작성하고요. 검토 회의를 하는데 2차 산업체 검증 사항 반영을 수정하고 마지막 검토 회의에는 최종 보고에 지적 사항 반영을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NCS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어마한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정리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도출한 것입니다. NCS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CS는 교육, 훈련, 혁신, 인사관리 분야의 혁신, 청소년들 진로 지도 설계에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NCS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NCS 수준 체계를 보면은 NCS 수준 체계는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 현장, 교육 훈련, 또 자격 연계, 또 평생 학습 능력 성취 단계 제시, 자격 수준 체계 구성에 활용되며 NCS 개발 시에 8단계 수준에 따라서 능력 단위 및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CS 수준 분류는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있습니다. 이 각 수준별로 정의와 지식 기술과 역량과 경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수준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 이해, 계산 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수준의 지식 기술은 문자를 이해하고 계산 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수준의 역량은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1수준의 경력은 수준 4에서 1년 내지 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준을 보겠습니다. 이 수준은 정의를 보면은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지식 기술 정도는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절차화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수준의 역량은 일반적인 지시 및 정도의 계속 업무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준의 경력은 수준 1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업을 수행하는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수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수준의 지식 기술 정도는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3수준의 역량을 보면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경력 부분은 수준 2에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수준을 보겠습니다. 4수준의 정의는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수준의 지식 기술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수준의 역량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것이고요. 4수준의 경력은 3수준에서 1년에서 4년 정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수준을 보겠습니다. 5수준의 정의를 보면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수준의 지식 기술 정도를 보면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5수준의 역량을 보면은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수준의 경력은 수준 4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계속하여서 업무를 수행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수준의 정의를 보면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6수준의 지식 기술 정도를 보면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6수준의 역량을 보면은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수준에 있어서 경력은 수준 5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수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수준의 정의를 보면은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수준의 지식기술 정도를 보면은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근접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7수준의 역량 정도를 보면은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을 말합니다. 경력은 6수준에서 2년에서 4년 정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수준을 보겠습니다. 8수준의 정의를 보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수준의 지식기술 정도를 보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수준의 역량 정도를 보면은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경력 분야에서는 수준 7에서 2년에서 4년 정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NCS 분류 체계 2에 또 NCS 분류 기준 및 구성 과정, 또 NCS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해당되는 MBTI 이해 및 성격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보면은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로 융의 성격 유형론을 바탕으로 한 성격 유형 선호 지표로서 개인의 성격 역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네 가지 차원에 대한 개인의 선호성도 알 수 있고 개인의 성격, 또 대인 관계, 진로 탐색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이해를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16개 유형 중에 한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개의 각각의 기능을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의사 결정을 내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인식을, 어떤 사람들은 판단을 보다 더 선호하고 자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한다면은 나는 꼼꼼하고 섬세하다. 나는 말이 많고 활동적이다. 나는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다. 나는 한자리에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즐겁다. 하나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격이란 뭐냐? 성격이란 지속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성격은 지속성을 나타낸다.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은 총체적인 개인의 조직화된 특성이다. 총체적인 개인의 조직화된 특성이다. 자신을 여러 가지들이 다 모아서 자신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MBTI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MBTI 4가지 선호 경향은 크게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너지 방향을 보면은 외향인 경우는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향의 경우는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식 기능 부분에 보면은 감각 분야는 오감을 통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요. 직관은 사실, 사건, 이면의 의미나 관계,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능에 있어서는 사고는 사고를 통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감정 부분은 정서를 통한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양식은 판단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빨리 판단 내리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인식 부분은 정보 자체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격 유형 검사 각 16가지 유형의 성격 특징과 진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유형은 1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먼저 ISTJ 유형입니다. ISTJ 유형. 이 ISTJ 유형을 가르쳐서 소금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ISTJ 유형의 성격 특징은 신중하고 조용하고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합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신뢰할 만한 합니다. 만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아주 강합니다.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이면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고 건실하게 그 일을 추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ISTJ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명확한 직무 능력과 인내와 정확성과 조직력을 요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과업지향적이고 현실에 기반을 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사무직, 관리직,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대행업체, 화학, 교육, 훈련, 사업, 은행 감독원, 세무조사원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ISFJ 유형입니다. ISFJ 유형은 권력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ISFJ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조용하고 친근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양심이 바릅니다. 맡은 일에 헌신적이고 어떤 계획의 추진이나
집단에 안정감을 줍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성실하고 정확합니다. 기계 분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필요하면 세세한 면까지도 잘 처리해 나갑니다. 충실하고 동정심이 많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이 ISFJ 유형의 진로 특징은 정확성과 조직성을 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일상의 일과 타인의 관심과 관찰력이 필요한 분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교사, 비서, 사회사업, 물리치료사, 의학, 종교계, 경호원, 서비스업 등을 선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ISTP 유형을 보겠습니다. ISTP 유형은 백과사전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ISTP 유형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차분한 방관자입니다. 조용하고 과묵하며 절제된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유머 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고 기계가 어떻게 왜 작동되는지 흥미가 많습니다.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사실을 조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ISTP 유형의 사람들의 그 진로 특징을 보면은 실제적인 생산 관리 분야를 선호합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새롭고 긴박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응용과학, 스포츠, 기술자, 측량기사, 상업 디자이너, 교정직, 사무원, 법률, 통계, 경제, 판매 등 분야를 선호합니다. 네 번째로 ISFP 유형, 성인 군자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ISFP형의 유형의 사람들의 그 성격 특징을 보면은 말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민감합니다.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고 겸손합니다. 의견의 충돌을 피하고 자기 견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 앞에 서서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충실히 따라가는 편입니다. 일하는 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ISFP 유형의 진로 특징은 개방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직업 분야를 선호합니다. 실제적인 행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술인, 성직자, 교직자, 요리사, 정원사, 간호사, 지질학자, 사회사업, 서비스업, 체육인 등 이런 분야를 선호합니다. 다섯 번째로 INFJ 유형, 애연자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INFJ 유형의 성격 특징을 보겠습니다. 인내심이 많고 독창적입니다. 또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타인에게 말없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양심이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원리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는 확신에 찬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INFJ 유형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간 교육에서 발휘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직관력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심리학자, 상담자, 성직자, 교직자, 저술활동, 연구자문, 의사, 순수예술, 건축가,
사회사업가 이런 분야를 선호합니다. 여섯 번째로 INTJ 유형은 과학자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INTJ 유형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사고가 독창적입니다. 창의력과 비판적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내적 신념이 강합니다. 독립적이고 단호하며 때때로 문제에 대하여 고집이 셉니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온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INTJ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직관력과 통찰력, 이론의 논리성을 탐색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자, 사업 분석가, 행정가, 철학, 엔지니어, 건축사, 자연과학자, 법조인 등 분야를 선호합니다. 일곱 번째 INFP 유형을 보겠습니다. INFP 유형을 잔다르크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유형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정열적이고 충실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잘 알기 전까지는 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학습, 아이디어, 언어, 자기 독립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루어내기는 하지만 이 일을 지나치게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친근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물리적인 환경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잔다르크형인 INFP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모시키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인간 이해와 인간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소설가, 연예인, 사회사업가, 성직자, 교수직, 저널리스트, 예술가, 정신과 의사, 건축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INTP 유형입니다. 이 INTP 유형은 아이디어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분들의 성격 특징은 조용하고 과묵합니다. 특히 이론적, 과학적 추구를 즐깁니다.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로 자기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단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의 종류가 뚜렷하므로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INTP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추상적인 개념과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 개입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사고와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면 분석자, 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건축가, 작가, 신문방송인, 통계연구, 컴퓨터 분야 이런 분야에서 선호합니다. 아홉 번째 ESTP 유형, 활동가형이라고 말하는데요. ESTP 유형의 사람들의 그 성격 특징을 보면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능합니다. 근심이 없고 어떤 일이든 즐길 줄 압니다. 기계 다루는 일이나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싫어합니다. 기계의 분해 또는 조립과 같은 실제적인 일을 다루는데 아주 능합니다. 이러한 ESTP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논리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활동적이거나 연장이나 재료를 다루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 세일즈, 요식업, 건축업, 부동산, 무역업, 언론, 신용조사, 은행 경영자, 개인 서비스 이런 분야의 일을 선호합니다. 10번째로 ESFP 유형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유형은 사교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ESFP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사교적이고 태평스럽고 수용적이고 또 친절하고 만사를 즐길 줄 아는 형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고요. 주위에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끼어들기를 좋아합니다.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건전한 상식이나 사물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ESFP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사람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수능을 요하고 실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사, 유흥사업, 서비스, 판매, 영화, 프로듀서, 정치가, 연예인, 중재자, 비서직, 간호사, 교직, 건축업자 이런 일을 선호합니다. 11번째 ESTJ 유형의 사람들 보겠습니다. ESTJ 유형은 사업가형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기업 또는 기계의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실용성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응할 줄을 압니다.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해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훌륭한 행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TJ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조직 안에서 책임을 맡고 또 실제적인 일을 처리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 관리직, 자기 사업, 제조 생산업, 건설, 판매 관리자, 공장, 또 감독자, 변호사, 재무 담당 감독자 이런 분야의 일에 선호합니다. 12번째 ESFJ 유형 친선 도모형을 보겠습니다. ESFJ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양심이 바르고 남을 돕는 데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에서도 능동적인 구성원들입니다. 조화를 중시하고 인화를 이루는 데 능합니다. 항상 남에게 잘해주고요. 격려나 칭찬을 들을 때 가장 신바람 나합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ESFJ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은 인화를 도모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규칙과 규정을 잘 따르고 의무와 봉사를 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세일즈, 교직, 인력개발 관리, 사회사업, 상담, 서비스업, 보건종사자, 성직자 이런 분야의 일을 선호합니다. 13번째로 ENFP 스파크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ENFP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따뜻하고요, 정열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재능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냅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을 잘합니다. 항상 남을 도와줄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미리 준비하기보다 즉흥적으로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이유라도 갖다 붙이며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요구되고 상황이 변화하는 분야, 또 분석적인 일의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면 홍보활동가, 정치인, 판매요원, 배우, 예술가, 상담사, 성직자, 저널리스트, 광고, 경영 분야에 선호합니다. 14번째로 ENTP, 발명가형이다 라고 말하는데, ENTP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민첩하고요, 독창적입니다. 안목이 넓습니다. 다방면의 재능이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의욕이 넘칩니다. 새로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달변가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면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한 일에 관심을 가져도 부단히 새로운 것을 또 찾아 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은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는데 아주 능합니다. 이러한 ENTP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공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도전성이 있고 단조롭지 않는 일의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면 발명가, 과학자, 신문방송인, 언론인, 컴퓨터 분석가, 기업가, 감사관, 산업 설계 분석, 엔지니어, 이런 분야를 선호합니다. 15번째로 ENFJ. ENFJ 유형은 언변 능숙형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ENFJ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주의에 민감하고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능란하게 계획을 내놓거나 집단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교성이 풍부하고요, 인기가 있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남의 칭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ENFJ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업무 능력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받을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 통솔자, 정책가, 활동가, 지휘관, 커뮤니케이션 분야, 보건의료 분야, 컨설팅 분야들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6번째 ENTJ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ENTJ 유형은 지도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ENTJ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열성이 많고요, 솔직하고 단호합니다. 또 통솔력이 있습니다. 대중연설과 같이 추리와 지적 담화가 요구되는 일이라면은 지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주 능합니다. 보통 정보에는 박습니다. 지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제의 자신보다도 더 긍정적이거나 자신 있는 듯한 사람으로 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ENTJ 유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을 보면은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추진력과 통찰력,
분석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면 설계, 법률, 경영관리, 군대 장교, 지휘관, 자영업, 건축, 토목, 세일즈 관리자, 컴퓨터 전문가, 이런 분야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가지의 이 성격 유형의 검사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MBTI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4가지 기본적 정신 활동에서 나타나는데요.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 4가지 기본적인 정신 활동에서 우리가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능에 대한 부분,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렇게 4가지의 기능에 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기능은 선호하는 기능 중에 가장 의식적이고 잘 발달된 기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세계, 즉 외향의 경우는 외부 세계, 내향의 경우는 내부 세계에서 주 기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가장 잘 의식하고 발달된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부기능은 중요성에 있어서 2번째 해당되는 선호되는 기능인데요. 유형의 중간 2글자 중에 나머지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인식과 판단, 외향과 내향성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3차 기능은 2가지 선호 기능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따라서 4개의 글자 유형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능과 부기능에 비해서 훨씬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덜 의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능의 반대되는 해당합니다. 열등 기능은 주기능의 반대로 정신활동의 에너지가 가장 적게 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융학파의 이론에 의하면 이 열등 기능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무의식적이다.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것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MBTI 각 유형의 기능 위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16가지의 유형별로 주기능이 뭘 사용하고 부기능은 뭘 사용하고 3차 기능은 뭘 사용하고 4차 기능은 어떤 걸, 열등 기능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가를 각 유형별로 16가지 유형별로 정리를 해 볼 테인데요.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MBTI 유형 검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의 유형을 이 기능 위계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ISTJ 유형의 사람들에게 주기능은 어떤 거냐? 내향적 감각입니다. 현실과 실제 사건에 대해 내적으로 저장된 자료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인 사고인데요. 논리적 체계로 외부 세계를 조직하고 구성합니다. 3차 기능은 감정인데요.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인 직관인데요. 광범위한 관련성과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2번째로 ISFJ 유형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주기능은 내향적 감각인데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내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존중하고 의지합니다. 또 부기능은 외향적인 감정인데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조직하고 구성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인데요. 논리적으로 현실을 평가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인 직관인데요. 장기적 가능성과 관련성을 인식합니다. 세 번째로 ISTP 유형의 기능 위계를 보겠습니다. 주기능이 내향적 사고인데요. 물질적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양의 세부적인 자료를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부기능은 외향적인 감각인데요. 주변 세계 안에서 당면에 있는 물질적 현실에 집중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인데요.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 있는 패턴을 주시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정인데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ISFP 유형의 기능 위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내향적 감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데 강한 내적 가치를 지니고 삽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감각인데요. 자기 주위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3차 기능은 직관인데요. 사람의 행동과 요구 속에 있는 패턴을 주시합니다. 네 번째 열등 기능은 외향적 사고입니다. 평가를 위해 편견 없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STP 유형의 기능 위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입니다. 끊임없이 다채로운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고 또 자발적으로 그 세계와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사고인데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3차 기능은 감정인데요. 결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직관인데요. 미래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여섯 번째 ESFP 유형의 사람들의 기능 위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인데요. 사람과의 교류가 주는 자극을 즐기고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정인데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인데요. 일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직관인데요. 사람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내적 그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ESTJ 유형의 기능 위계를 보겠습니다. 주기능은 외향적 사고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과단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각인데요. 빠른 정보 검색을 위해서 물질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내적으로 저장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입니다. 자료 속에 내재한 패턴을 밝히고 장기적인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정인데요.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ESFJ 유형의 그 기능 위계를 보면은 주기능이 외향적 감정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실질적 요구를 돌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단성 있게 활동을 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각입니다. 사람에 대해 구체적이며 상세한 정보를 내적으로 저장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인데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사고인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견 없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INFJ 유형의 그 기능 유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통찰과 미래에 대한 가능한 이미지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감정인데요. 사람들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구성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인데요. 장기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득실을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인 감각인데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에 주목합니다. 열 번째로 INTJ 유형의 기능 유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그 명확하고 또 복합적인 내적 그림들에 자신의 삶을 의지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사고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차 기능은 감정인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를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각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과 구체적인 사람들을 고려합니다. 11번째로 INFP 유형의 기능 유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내향적 감정입니다. 개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자신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직관입니다. 호기심과 가능성으로 사람과 아이디어에 접근합니다. 3차 기능은 감각인데요. 호기심과 가능성으로 사람과 아이디어에 접근합니다. 또 3차 기능 감각입니다. 2차 기능 부기능이 외향적 직관이고요. 3차 기능이 감각인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요구에 중점을 둡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사고인데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평함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12번째 INTP 유형의 기능 유계를 보면은 INTP 유형의 사람의 주 기능은 내향적 사고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광범위한 체계로 논리적으로 조직화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직관인데요.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디어와 정보에 접근하고 미래에 있을 패턴들을 추측한다라는 것입니다. 3차 기능은 감각입니다. 외부 세계의 현실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정인데요. 사람들의 관점과 요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3번째로 ENFP 유형의 사람들의 기능 유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외향적 직관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형성 및 성장에 대한 가능성에 열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 통찰력을 평가하고 조직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인데요. 선택, 대안들의 분석을 위해 공평함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각인데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자료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입니다. 14번째로 ENTP 유형의 그 기능 유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외향적 직관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들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찾습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사고입니다. 아이디어와 계획, 이행을 비평하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합니다. 3차 기능은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각인데요. 현실에 의해 부과된 요구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15번째로 ENFJ 유형의 기능 유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외향적 감정입니다. 사람들과 조직이 성장하도록 활력을 주는 구조를 만들고 격려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직관인데요. 사람들과 조직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3차 기능은 감각인데요. 직면에 있는 실질적인 선택 대안들을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사고인데요.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정확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ENTJ 유형의 기능 유계를 보면은 주기능은 외향적 사고입니다. 과단성 있게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성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전략을 개발하고 현재와 또 미래 속에 내재된 패턴과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3차 기능 감각인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과 단계들을 포함시켜서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정인데요. 가치와 행동 간의 일치성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16가지 유형의 기능 위계들, 즉 각 유형마다 주기능이 무엇이고 부기능을 뭘로 사용하고 3차 기능이 어떤 거고 열등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할 것은 주기능은 가장 내가 선호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부기능은 주기능을 보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3차 기능은 내가 조금 사용을 잘 못하는 약한 부분을 말한 것이고, 열등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무의식의 기능에 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MBTI 성격 유형 간이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 문항은 모두 4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A와 B로 짝을 이루어 배열되어 있고요. 각 쌍 중에서 어느 항목이 여러분에게 좋아하거나 그렇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선호도가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어 나타내시면 됩니다. 1점은 그 항목에 부정적이거나 반대 항목에 강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5점은 그 항목을 아주 좋아하거나 반대 항목을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서 A항, B항에 점수를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각 항목의 점수가 A항, B항 합쳐서 5점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 A, B항이 있는데 A항에 여러분들이 3점을 줬다. 그러면 B항에는 2점을 이하를 줘야 된다. 2점 이상을 주면 안 된다. 즉 5점이 이상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항을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감적으로 딱 느껴지는 것을 점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각 항목을 공란으로 비워두지 말고 다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MBTI 성격 유형 간이 검사를 제가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검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제물입니다. 첫째 제출할 거는 나의 성격 유형, 이 16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인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성격 유형의 특징을 적어보고, 실제 성격과 어떤 점이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성격 유형에서 추천하는 직업들을 통해서 내가 선호하는 직업과의 어떤 선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이 4강에서 여러분들이 이 MBTI를
특별히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MBTI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기능, 내가 어떤 기능을 잘 사용하는가, 주기능, 부기능. 그 주기능, 부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은 잘 사용을 할 뿐만 아니라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분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에서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어떤 변화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변화가 되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